안녕하세요. 써니와 함께 책을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체 게바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오늘은 동화책 버전입니다. 동화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체 게바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입니다. 20대 초반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남미 여행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지켜본 게바라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혁명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953년 과테말라로 간 그는 과테말라의 진보 정당이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국이 진보적 정부를 반대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멕시코로 간 게바라는 1956년 7월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면서 구체적인 쿠바 혁명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해 11월 쿠바에 상륙,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을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혁명군을 모은다. 1958년 산타 클라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은 카스트로와 게바라는 1959년 1월 결국 수도 아바나에 입성한다. 그 뒤 게바라는 쿠바 정부에서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했고 공산권과 제3세계를 돌며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외교 활동을 벌인다. 이때부터 검은 베레모와 구겨진 군복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1965년 4월 쿠바에서의 2인자 자리를 버리고 당시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콩고 혁명을 위해 노력한다. 1년 뒤 게바라는 볼리비아로 숨어 들어갔다. 볼리비아는 남미 5개국과 접경을 이루는 요충지로서 이곳에서의 활동이 혁명의 불씨를 전 남미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볼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한편 CIA 요원을 파견, 게바라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결국 게바라는 1967년 10월 8일 체포된 뒤 처형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사람을 사랑한 혁명가 체 게바라. 글 방현석, 그림 핀 노트만. 어린 천식 환자의 집.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로사리오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였습니다. 에르네스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차인 마테차를 재배하는 큰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배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에르네스토의 가족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 수 없었습니다. 에르네스토가 폐렴에 걸린 것은 파라나 강가에 있는 농장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2살 난 에르네스토를 데리고 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어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물가에서 놀았지요.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5월은 우리나라의 초겨울만큼 추웠어요. 집에 돌아온 에르네스토는 밤새 심하게 기침을 하며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부랴부랴
에르네스토를 데리고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에르네스토는 여러 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참 뒤 폐렴은 나았지만 몸속에는 천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몸속 깊이 박힌 천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계속되었고 때로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에르네스토를 위해 이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를 찾아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한 끝에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코르도바 지방의 작은 마을 알타그라시아였습니다. 알타그라시아스는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안고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이 언제나 푸른 하늘을 수놓았지요. 그러나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천식은 여전히 에르네스토를 괴롭혔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져야 했어요. 3, 4학년 때는 거의 가지 못했지요.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천식이 심한 날에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꼼짝 않고 침대에 누워서만 지냈지요.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시와 소설, 모험담을 읽으며 천식을 견뎠습니다. 수많은 책들과 함께하며 점점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천식이 잠잠해질 때면 운동에 열중했습니다. 수영, 탁구, 축구, 승마 등 운동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절망에 빠지지만 에르네스토는 달랐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천식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 속에서도 에르네스토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에르네스토는 모든 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았습니다. 천식은 에르네스토를 평생 쫓아다닌 적인 동시에 스승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한 차례의 지독한 천식이 물러간 며칠 뒤였습니다. 놀러 나갔던 에르네스토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소녀는 인디오였어요. 인디오들은 조상 대대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아온 원주민이었지만 백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한 뒤부터는 백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디오 소년과 금세 친구가 된 에르네스토는 소년의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 가족들이 모두 살아? 응. 인디오가 사는 집에 처음 가본 에르네스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5 남매와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7 식구가 한 칸짜리 비좁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한 겨울에도 신문이나 넝마를 덮고 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르네스토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도 있단다. 에르네스토,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에르네스토는 날마다 동네의 가난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에르네스토의 친구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게 했고
집에 있던 수많은 책들도 마음대로 꺼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여행. 에르네스토는 가끔 엉뚱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1947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이미 푸네스 대학교에 합격하여 건축을 공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에르네스토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의과에 지원서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이미 푸네스 대학교에 합격했잖아. 여동생이 에르네스토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바꿨어. 결국 에르네스토는 의과에 합격하여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에르네스토였으니까요. 의사가 되면 틀림없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볼 것이라고 여겼지요. 다만 가족들은 번잡하고 공기가 나쁜 도시에서 천식이 심해질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는 천식을 잘 견디며 활달하게 생활했습니다. 축구와 럭비에 몰두했고 체스와 장대 높이 뛰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공부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은 번잡하고 공기가 나쁜 도시에서 천식이 심해질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는 천식을 잘 견디며 활달하게 생활했습니다. 축구와 럭비에 몰두했고 체스와 장대 높이뛰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공부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르네스토의 총명함을 눈여겨본 피사니 교수가 어느 날 그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자네, 내 연구실에서 알레르기에 대해 연구해 보게나. 피사니 교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알레르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피사니 교수에게 인정을 받다니 에르네스토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피사니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1951년 12월 마지막 학기말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는 시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네스토는 엉뚱하게도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는 대륙을 돌아보고 싶어요. 의사 시험을 본 뒤에 가면 어떻겠니? 어머니는 말리고 싶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사람 몸속만 들여다보며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기 전에 1년 정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에르네스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친구 알베르토에게 단단히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슨 일이 있어도 에르네스토가 의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천식이 심해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해. 알베르토는 에르네스토보다 6살이나 위였고 이미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서로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나마 마음을 놓고 여행을 허락한 것도 믿음직한 알베르토와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베르토가 이 여행을 위해 산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중고였지만 겉모습은 제법 그럴듯했지요. 요란한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에 가죽 점퍼까지 걸친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쫓아오며 환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행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오토바이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비도 없었던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칠레를 항해 중이던 배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화장실 한 칸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번갈아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 있어요. 그러나 둘은 결국 고약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선장은 마음이 넓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대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먼저 에르네스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화장실을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겠지? 알베르토가 맡은 일은 주방에서 양파 껍질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양파 껍질 까는 일을 마치면 둘은 갑판에서 한가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고래떼가 몰려와 바다 위로 뛰어오르며 재롱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여행길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칠레의 안토파가스타 항구에 닿았을 때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추키카마타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추키카마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공장은 굴뚝의 높이가 96m나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에르네스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그 굴뚝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광산 책임자인 미국인은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가 굴뚝에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굴뚝 꼭대기까지 오르자 추키카마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환성이 아니라 긴 한숨이었습니다. 이쪽은 가만히 앉아서 주머니를 불리는 미국 사람들 땅이군. 알베르토가 가리키는 곳에는 잘 지어진 집들과 학교와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저쪽은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인디오와 메스티소의 땅이겠지. 에르네스토가 가리킨 반대쪽에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광부들이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판잣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미터 땅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험한 광산 일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인디오와 메스티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너머 공동묘지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질비했습니다. 공동묘지를 바라보는 에르네스토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관리자들은 구리를 캐다가 죽어가는 광부들의 죽음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광부들이 가끔 터무니없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광부들이 임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아마 100페소 정도 될 겁니다. 그때 100페소는 1달러도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인디오와 메스티소들이 캔 구리를 수출하여 수백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추키카마타에 머무르는 동안 에르네스토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여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에르네스토의 발길이 닿았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나 민중들은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힘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한 백인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애써 일구어 놓은 땅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죽도록 일하는 인부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의 적은 임금을 받았고 그들의 아이들은 거지처럼 국어를 해야 했습니다. 에르네스토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해. 혁명가의 길로. 에르네스토는 8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아르헨티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가능한 빨리 의학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에르네스토는 의사 자격을 얻은 다음에 다시 아메리카 여행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고칠 방법까지 알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르네스토는 무섭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목표는 이듬해 5월까지 모든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15과목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는 도전했고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25살 생일을 이틀 앞두고 에르네스토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에르네스토가 의학 박사가 되자 피사니 교수는 식구들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피사니 교수는 일찌감치 에르네스토를 자신의 수제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네스토가 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극구 말렸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자네처럼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본 적이 없네. 그런데 왜 자네는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나? 피사니 교수는 에르네스토가 여행 중에 페루의 산파블로 나병원에서 했던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몸이 짓무르면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병이 생기는 이유나 치료 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조차도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서 나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고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나 환자들은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피사니 교수는 그런 에르네스토야말로 진정한 의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르네스토도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보였던 나환자들을 생각하면 의사가 되는 것에 미련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는 한번 마음먹은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길 위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에르네스토는 마음 먹은 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억압과 차별,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에르네스토의 머릿속에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병든 세상을 고치는 일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에르네스토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를 거쳐 과테말라에 갔습니다. 그때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테말라의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쿠바와 페루의 쟁쟁한 혁명가들이 그곳에서 아메리카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과테말라의 자리를 잡은 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혁명가들을 만났습니다. 혁명가들 사이에서 에르네스토는 차츰 중요한 인물이 되어 갔습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열정적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젊은이를 누군가 먼저 체라고 불렀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에르네스토는 서서히 혁명가 체 게바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체 게바라는 과테말라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지요.
체 게바라는 멕시코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무기를 들어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해. 체 게바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쿠바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때 쿠바 민중들도 바티스타 살드 비바르와 몇몇 권력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쿠바 혁명가들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요. 체 게바라는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났습니다. 카스트로는 게릴라를 이끌고 쿠바 동부의 산티아고 데 쿠바에 있던 몽카다 병영을 습격했던 쿠바의 혁명가였습니다. 바티스타는 몽카다 병영 습격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 잔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카스트로는 간신히 외국으로 도망쳐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나는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민중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고 쿠바로 갈 겁니다. 배 한 척을 가지고 상륙 작전을 벌이겠다니 누가 보아도 카스트로의 계획은 무모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거나 순교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체게바라는 카스트로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그 길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쿠바 사람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길고 힘든 비밀 군사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천식이 여전히 체게바라를 괴롭혔지만 강한 체력과 인내심으로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1956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 낡은 배 한 척이 어둠을 가르며 멕시코 해안을 출발했습니다. 그 작은 배에는 82명의 전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무모한 사람들이 쿠바의 역사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사들 속에 체게바라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혁명. 멕시코를 출발한 배는 강풍에 시달리며 어렵게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닌 엉뚱한 해안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82명의 전사들을 기다리는 것은 독재자 바티스타가 보낸 정부군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들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2명의 전사들은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체 게바라는 가슴과 목에 부상을 당했지만 7명과 함께 먼 길을 걸어 가까스로 산악지대인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카스트로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 중에도 부상자가 여럿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도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19명이나 된다. 충분한 숫자다. 이들 19명을 상대하기 위해 모여든 정부군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무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몰려드는 모기떼와 벌레들을 뚫고 수풀을 헤치며 나아가는 혁명군에게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군과 싸우겠다고 힘을 모은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혁명군은 한밤중에 라플라타 해군 병영을 습격하여 짜릿한 첫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정부군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혁명군이 공격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어처구니 없이 패한 것입니다. 혁명군은 정부군이 대규모로 몰려오면 숨고 정부군이 지치거나 방심하면
과감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며칠씩 굶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사들은 내일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숲속에 엎드려 정부군을 덮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체 게바라는 전투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부군의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어떤 병사가 탄약 상자와 약품 상자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체 게바라는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약 상자와 약품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총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상자 2개를 모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체 게바라는 탄약 상자만 들고 후퇴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체 게바라에게 왜 약품 상자 대신 탄약 상자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전사이니까요. 그러나 체 게바라는 전투가 없는 날이면 농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체 게바라는 평생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농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총을 든 의사, 체 게바라의 명성은 쿠바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체 게바라는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차별을 참지 못하는 성격도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부대에 새로 들어온 취사병은 각 사람에게 고기를 2덩어리씩 돌렸습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의 접시에는 3덩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체 게바라가 취사병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심한 녀석, 우리는 평등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내가 소대장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날 저녁 취사병은 호되게 벌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두를 차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결코 특권과 차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대장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평등했고 누구나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이면 체 게바라는 별이 총총한 산속에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가르쳤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수학, 문학, 역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체 게바라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세상을 꿈꾸며 혁명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전쟁터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없을 때면 사람들이 모든 잠든 밤에도 고단한 몸으로 괴테의 시를 읽고 스스로 시나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혁명군을 도우면서 혁명군은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체 게바라의 부대가 산타클라라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들어선 것은 1959년 1월이었습니다. 거리는 독재자 바티스타의 군대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혁명군을 환영하는 시민들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82명의 전사들을 태운 배가 쿠바에 상륙한 지 25개월 만에 혁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때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독재자 바티스타는 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혁명군의 지도자 카스트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토지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달아올라 있을 때
과감하게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부유한 미국 사람들은 쿠바에서 엄청난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나 정작 우리 쿠바의 농민들 대부분은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지 못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농민들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가난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립은행 총재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토지 개혁은 천천히 합시다. 국립은행 총재가 반대하면 토지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동지들이 전쟁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카스트로는 체 게바라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국립은행 총재가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자네가 국립은행 총재를 하게. 체 게바라는 국립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체 게바라가 국립은행 총재의 자리에 오르자 여기저기에서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눈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의 민중들이 못 사는 것은 경제 전문가와 사업가들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 모두가 민중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이지. 체 게바라는 가난한 민중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생활도 그랬습니다. 체 게바라는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차를 타지 않았고 옷도 늘 입던 군복을 입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사탕수수 농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국립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을 겸하게 된 뒤에도 농장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체 게바라는 그곳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사탕수수를 가꾸고 거두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종이나 계급,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용감한지 부지런한지 정직한지만을 보았습니다. 부하들과도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스트로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스트로가 쿠바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체 게바라에게 카스트로는 복종해야 할 윗사람이 아닌 친구였습니다. 우정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체 게바라가 우정을 저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정은 엄격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장관이 된 뒤에도 글을 모르는 부하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쓰기와 읽기는 물론 수학과 역사, 지리를 가르쳤지요. 이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놀러 다니지 못하게 차 열쇠도 빼앗아 토요일 오후에나 돌려주었습니다. 체 게바라가 끝까지 부하들을 챙긴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우수했던 폼보를 대학까지 보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폼보가 대학에서 강의를 빼먹고 놀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학교로 찾아가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체 게바라는 폼보를 집으로 데려와서 차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체 게바라는 폼보에게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다면
손을 쓰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목숨보다 소중한 꿈을 향해 1965년 체 게바라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 게바라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몰래 죽임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쿠바를 떠나 있었습니다. 먼저 민중혁명이 필요한 아프리카의 콩고에 갔습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혁명의 불씨를 퍼뜨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떠난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체 게바라는 쿠바의 최고 지도자이자 동지인 카스트로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덧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당신과 동지들 그리고 쿠바 민중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민중과 더불어 슬프고도 빛나는 시간을 함께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낍니다. 나를 친자식처럼 따뜻이 맞아주었던 쿠바의 민중을 두고 떠납니다. 체 게바라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한편에서는 체 게바라가 카스트로와 다투어서 쿠바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쿠바 혁명을 헐뜯고 싶었던 독재 국가들이 앞장서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소련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소련은 억압받는 민중들이 혁명을 성공시킨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소련의 성공은 억압받는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소련을 지켜보며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맛본 뒤 처음과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 게바라는 알제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아시아 국제회의에서 소련의 권력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체 게바라의 연설은 소련을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쿠바를 이끌고 있던 카스트로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소련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쿠바는 아주 위험했습니다. 쿠바를 무너뜨릴 기회만 노리는 미국을 막으려면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체 게바라는 동지인 카스트로와 쿠바를 곤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 게바라가 장관 자리와 대장 계급, 심지어 쿠바 국적을 포기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콩고에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볼리비아에서의 전투는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 바리엔토스는 체 게바라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11개월 동안 체 게바라의 부대는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량하고 용맹했던 전사들이 잇따라 죽었습니다. 쿠바에서 싸울 때부터 함께했던 롤란도도 죽었습니다. 앳된 아이였을 때 전사가 된 뒤 체 게바라와 운명을 함께 해온 롤란도였습니다. 체 게바라는 울음을 삼키며 남은 동지들을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식이 심해져서 여러 번 쓰러지면서도 체 게바라는 부대원을 이끌고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1967년 10월 8일 결국 최후의 날을 맞이합니다. 체 게바라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체 게바라의 부대를 발견한 농부가 현상금을 받으려고 정부군에게 부대의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좁은 계곡 안에 숨어있던 체 게바라의 부대를 포위한 정부군은 모두 32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의 부대원은 부상자 3명과 체 게바라를 포함하여 16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16명 중에는
체 게바라가 쿠바의 산속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라미네스와 폼보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복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먼저 살아서 빠져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 게바라가 5명의 부대원과 함께 327명의 정부군을 상대로 싸우는 동안 부상자들이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들도 무사히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공부를 시킨 라미네스, 차고에 가두어 혼을 내며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폼보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가 5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포위망이 완벽하게 좁혀진 뒤였습니다. 체 게바라는 부상을 당한 부대원을 부축한 뒤 총탄이 쏟아지는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만 바닥에 댕굴고 말았습니다. 적의 총알이 체 게바라의 다리를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체 게바라는 권총을 뽑아들고 맞서려고 했지만 이미 총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힌 체 게바라는 이튿날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과테말라에서 혁명가가 된 뒤 쿠바를 위해 싸웠던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에서 세계인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체 게바라는 죽음으로 자신이 간직했던 순결한 혁명가의 꿈을 영원히 지켜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 별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체 게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서든 불의가 저질러지면 그것에 깊이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어떤 불의인지 어떤 사람에게 저질러진 불의인지에 상관없이 체 게바라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콩고와 볼리비아의 가난한 민중들 곁으로 가서 죽는 순간까지 싸웠지요. 체 게바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볼리비아 정글에서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을 나무에 새겼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나무에 새기면서 다시 꿈의 세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꿈의 세계로 올라간 체 게바라가 오늘도 더 많은 꿈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한 혁명가 체 게바라에 대하여 아동문고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